대한민국 네이션 탐사 프로젝트. 지난 시간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금융적 관점에서 복지가 어떻게 서민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사실상 사다리 걷어차기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금융 상식만 알아도 이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라는 급변 사태를 대처하기 위해서 기존의 400조였던 예산을 600조 원대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끝난 뒤에도 이 기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이어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내년 예산을 무려 700조 원까지 증액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절 정부가 2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풀었을 때 사람들은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찾아온 인플레이션은 장바구니와 밥값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서민이 자주 찾는 국밥 한 그릇의 가격은 지난 몇 년 사이 깜짝 놀랄 정도로 뛰어올랐습니다. 코로나 직전만 해도 국밥 한 그릇은 7,000원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식당에서 9,000원에서 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불과 4, 5년 만에 밥 한 끼 가격이 2에서 3,000원씩 오른 겁니다. 특히 구내 식당이 없는 직장인들은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됐습니다. 점심마다 식당을 찾아야 하는데 이제 웬만한 한 끼가 만원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점심값만 늘어나니 직장인들은 점심 메뉴를 고를 때마다 지갑을 먼저 걱정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이 워낙 비싼 강남 같은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강남의 식당에서 밥 한 끼를 먹으려면 이제 12,000원에서 많게는 15,000원까지 이르는 경우도 흔합니다. 점심 한 끼에 15,000원이라는 말이 이제 과장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서민과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심지어 최고의 박리담회로 유명했던 공사장 한밭집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5,000원, 많아야 6,000원대에서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7,000원 정도가 일반적인 가격대로 굳어졌습니다. 공사장 노동자들마저 밥값이 너무 오른다는 말을 할 정도로 식사 물가 인상은 모든 계층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식탁을 책임지는 기본 식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달걀 한 판에 코로나 시기 이전에는 5,000원 안팎이었지만 지금은 7,000원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쌀 20kg 한 포대는 과거에 4만원대였지만 현재는 6만원 가까이 줘야 살 수 있습니다. 배추 한 포기는 김장철 기준으로 2,000원대였던 게 4,000원에서 5,000원까지 오르며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런 품목들은 모두 서민 밥상에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체감이 큽니다. 결국 코로나 때 받은 지원금은 생활필수품 가격과 밥값 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금을 줄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서민의 호주머니를 더 옥죄는 결과로 온 것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은 즉시 나타나지 않고 보통 3년에서 4년 뒤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그러나 금융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리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전자결제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현금 결제 비중의 건수는 약 15.9%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결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돈의 대부분은 지폐나 동전이 아니라 전자적 숫자에 불과합니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화폐를 기준으로 보면 실물 현금은 전체의 약 10에서 16%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4에서 90%는 은행이 대출을 승인하면서 장부에 새로 만들어내는 신용화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절대 다수는 은행의 신용 창출 과정에서 생긴 가공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화폐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중세 유럽의 유대인 금세공업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객이 맡긴 금을 보관하고 금 보관 증서를 발급했습니다. 사람들은 금을 찾기보다 증서를 서로 주고받으며 거래를 시작했고 이때부터 돈은 실물금이 아니라 증서와 신용으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금융업자들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금을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관한 금의 100%를 준비해두지 않고 일부만 준비금으로 남겨둔 채 나머지를 대출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 불어나는 구조가 수학의 등비수열과 같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금 100을 보관하고 지급 준비율을 10%만 남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출에서 90이 새로 나갑니다. 그 90은 또다시 다른 은행에 예금되고 그 은행은 또 80일을 대출합니다. 80일은 또 예금되어 72.9가 대출됩니다. 이 과정은 무한히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금 100을 기반으로 1000에 가까운 신용화폐가 만들어집니다. 이 원리가 바로 은행의 신용 창출 메커니즘이며 우리가 쓰는 돈의 대부분이 실물이 아니라 빚으로 생긴 숫자인 이유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 속에 거울이 비치듯
돈이 계속 복제되는 구조와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은행은 예금 전액을 보관하지 않고 지급 준비금만 남긴 채 대출합니다. 그 결과 통화량의 대부분은 중앙은행이 찍어낸 지폐가 아니라 은행의 대출을 통해 등비수열적으로 확장된 신용화폐입니다. 이렇듯 은행이 대출을 승인하면 실제 현금이 움직이지 않아도 계좌에 새로운 숫자가 찍힙니다. 이는 단순한 장부상 기록일 뿐이지만 실제 경제에서는 유효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돈은 실물이 아니라 빚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신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창출된 신용화폐는 과연 누가 빌릴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저와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의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은행은 새로 만들어낸 돈을 누구에게나 빌려주지 않습니다. 위험이 적고 원리금 상환 능력이 확실하며 담보자산을 보유한 대출자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그 대상은 대부분 정부, 대기업, 그리고 이미 자산을 충분히 가진 부유층입니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은행은 이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습니다. 기업은 대규모 투자와 사업 확장을 위해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가들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아 추가적인 수익을 올립니다. 반면 일반 서민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출 심사 과정에서 소득이나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도가 크게 제한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은행이 창출하는 신용화폐는 서민에게 흘러들어오기보단 서민이 갚아야 할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결국 신용화폐 창출은 부자에게 기회가 되고 서민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부자는 더 많은 자산을 담보로 더 많은 돈을 빌려 자산을 키우고 서민은 인플레이션 속에서 점점 더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때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금융위기 국면에서 수많은 기업과 가게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실 기업은 헐값에 매각되고 가게는 집과 토지를 잃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고 서민에게 위기는 파산과 실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역설적으로 자산가들에게는 최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속칭 이삭줍기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부실 자산을 헐값에 사들이고 위기가 지나 시장이 회복되면 그 가치는 수배로 불어납니다. IMF 당시 한국의 수많은 알짜 기업들이 외국 자본의 헐값에 넘어갔고 2008년 미국에서도 부실 주택 담보 채권과 은행 자산들이 대형 금융사와 투자자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위기는 서민에게는 파괴였지만 자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위의 사례가 바로 신용 창출 구조가 가진 이중성입니다. 평시에는 신용이 부자에게 더 쉽게 흘러가 자산을 불리게 하고 위기 시에는 신용이 끊기면서 서민은 몰락하지만 준비된 자산가들은 헐값의 모든 것을 쓸어남습니다. 즉 신용 창출과 금융위기 사이클은 부자를 더 부자로 서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삭줍기란 금융위기와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지 지출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경제 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정 불안과 인플레이션이 상시화되면서 자산가들에게 끊임없이 이삭줍기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산가들은 늘어난 신용을 이용해 부실 자산을 헐값에 사들이고 자산 가격은 폭등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서민에게 돌아옵니다. 생활을 위해 집을 구매하거나 노후를 위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서민들은 점점 더 높은 가격에 진입해야 합니다. 그 결과 서민의 부담은 커지고 생활비 압박은 날로 심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주거비와 생활비가 오르면 임금 인상 요구가 뒤따르게 됩니다. 임금이 오르면 기업의 비용은 늘어나고 이는 다시 제품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자산가치 폭등, 서민 부담 증가, 임금 상승 압박, 전반적 물가 상승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편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될수록 그들의 존재 자체가 시장의 변수가 됩니다. 자산이 너무 커져서 단순히 주식이나 부동산에 묶어둘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국채로 옮기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이 내는 세금의 일정 부분이 부자들의 국채 이자 수익으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빚이고 이 빚에 붙는 이자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즉 부자에게 안전한 수입원이 되고 서민에게는 세금 부담이라는 이중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미국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채 이자 지급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 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 판단하여 긴축 정책과 공무원 감축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 또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긴축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저항을 막게 되고 결국 마크롱 정부의 새로운 내각이 붕괴되었습니다. 이처럼 국채 구조는 부자들에게는 안전한 이익을 보장하는 반면 서민들에게는 세금 부담과 긴축이라는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복지 지출 확대가 결국 국채 의존도를 높이고 이자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거꾸로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융적 관점에서 복지가 왜 서민의 생활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계층을 고착화시켰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복지국가를 선망합니다. 그러나 복지가 잘 갖추어진 유럽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 외순위가 수십 년째 거의 변하지 않는 경직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발렌베리 가문 하나가 국가 경제 전체를 좌우할 정도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복지의 이면에는 사회 경제
경직이라는 그림자가 있고 그 그림자를 만드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현대 금융 구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계층 상승의 기회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복지 확대도 함께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모순됩니다. 복지는 사회를 고정시키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오히려 걷어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지와 계층 상승이 공존하는 유토피아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유럽 국가들조차 복지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풍부한 천연 자원도 안정적인 관광 자원도 없는 한국은 이 현실을 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복지를 받으며 모두가 함께 가난해질 것인지 아니면 잔인하더라도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길을 찾을 것인지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